길지 않게 간략하게 좀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작년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저희 이제 관련돼서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이제 기상이 계속 변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시 되는 병해충들이 매년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퀴즈를 한번 드릴게요. 작년에 뭐가 문제였죠? 병원사에서 시치문이병, 수바라. 작년에는 이 두 가지 외에는 사실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전년도에는 또 뭐가 문제였죠? 2024년 병열구. 그리고 2023년 폭력나방. 그건 아시죠? 출수 이후에 갑자기 폭력나방이 엄청나게 발생을 해가지고 쌀 수량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1월 말 쌀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시는 분? 80kg에 22만원, 23만원입니다.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그렇긴 하죠. 이거 전국 평균이라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사실 예전보다는 쌀 가격이 매우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다행이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수량은 줄었는데 쌀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거의 비슷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많은 수량을 내면서 가격을 제대로 받는 부분인데 조금 안타깝게도 작년에 우리가 양곡 소비량이라고 해서 조사를 내 통계청에서 근데 해마다 쌀 먹는 양이 줄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53.9kg이라고 하는 역대 최저 양이 이제 통계가 잡혔습니다. 좀 비싸죠? 많이 안 줘. 그렇죠. 대체로 해서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저희들은 그동안 해왔던 벼농사를 계속 해야 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지역에서 고품질 쌀에 대한 인식은 사실 생산자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작년에 이제 일단 쌀 수량이 얼마나 되었냐? 536kg이라고 하는 이제 그 건보당 쌀 수량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마지기당 한 12개 반 조금 안 돼요. 마지기당 평균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작년에 뭐 14개, 15개 뭐 이상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 이하로도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평균을 따지면은 12개 반입니다. 그런데 21년도에 부여군이 역사상 가장 많은 수량이 나왔어요. 561kg. 이때 보통 일반적으로 13개 이상들은 다 드셨어요. 그 정도로 수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수량이 계속 줄고 있고 작년하고 지금 수량이 거의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영향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후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고요. 거기에 따라 발생되는 병해충들이 계속 바뀌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대응이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벼멸구, 폭력나방, 그리고 깨시무늬병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내년도에는 이 중에 또 어떤 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내년도에는. 그래서 오늘 교육을 통해서 약간 감만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뭐 가장 많이 재배하는 쌀이 뭐죠? 벼품종. 친들을 하시는 이유. 정부 수매 때문에. 근데 이게 정부 수매가 되기 전부터 친들벼가 좀 많이 재배를 하셨어요. 이유가 인근 서천에서 친들벼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영향도 상당히 컸고 친들벼의 장점이 있습니다. 벼멸구에 강해요. 그래서 다행히 벼멸구가 많이 왔을 때에도 수량이 생각보다 많이 줄진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재해나 병해충에 좀 강한 품종들이 인기를 얻을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옛날보다는 재배하기 편하고 병해충에 강한 대체적으로 품종들이 지금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친환경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향기나는 쌀을 좀 재배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향진주벼라는 벼 품종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향기나는 쌀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해서 나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향기나는 쌀을 좋아하는 소비자도 있지만 싫어하는 소비자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는 잘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최근 트렌드가 약간 일반적인 백미보다는 향이 나든지 기능성이 들어가 있는 쌀들을 소비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좀 관심을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생중벼 같은 경우 옛날에 웅광벼를 많이 했는데 웅광벼가 이제 정부 보급 쪽에서 제외가 됐고 이제 해란쌀이라는 이제 품종이 제외가 되고 있는데 사실 조생중은 요즘 많이들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품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여기 직접 육류 하시는 분 계세요? 육류? 많이들 하세요? 네. 그러시구나. 그러면 작년에 기르시기 쉬우셨어요? 어려우셨죠? 작년에 어려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례적으로 작년에 모 기르는 초기에 굉장히 기온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까지 봤을 때 10도씨 이하의 기온이 유지가 되는데 제가 이 10도씨를 좀 강조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육류를 할 때 항상 고민해야 될 게 최저 기온,
밤 야간 기온이 10도씨 이하로 떨어지면은 오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진다. 온도를 꼭 기억하고 했다가 보온 관리를 꼭 하셔야 돼요. 왜냐면 벽은 10도씨 이하에서는 생장이 멈춥니다. 13도씨 이하에서도 거의 활동을 하지 못해요. 그 이상이 돼야 얘네들이 크기도 하고 뿌리가 자라는데, 작년에 안타깝게도 초반에 모짜리에서 실패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 이유가 바로 저온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충화면 같은 경우는 그 서부요 농협 쪽에서도 아마 유명한 것을 가져다가 이제 쓰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서부의 농협이든 규환 농협이든 지금 농협에서 직접 육묘장을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도 작년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고, 아마 노릇노릇한 벼들을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모판이 좀 노래요. 그 부분들이 바로 이제 육묘장애예요. 저온에 의해서 나온 부분이고, 온도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대형 육묘장에도 많이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했지만 그 기온에 대한 그 대비는 꼭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뭐 야간에 기온이 낮아지면 키가 크지를 못합니다. 키가 크지를 못한다는 이유는 벼뿌리 생장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입이 월한해지고, 매트 현상이라고 해서 입의 뿌리 엉킴이 이게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실패 사례가 많았고, 벼뿌리 쪽에 그 모판을 뒤집어 보면은 뿌리가 썩는 그런 현상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이유가 육묘 초기에는 물을 많이 주실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그냥 주시던 대로 주세요. 아침에 물 한 번 주고 다음 날도 또 물 한 번 주고 물 한 번 주고. 사실 벽시에서 싹이 터가지고 자란 초기에는 물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2, 3일에 한 번씩만 줘도 되는데, 우리가 벽시를 물에 오래 담가놓으면 벽시에서 무슨 냄새가 나요? 썩은 내가 납니다. 썩어요. 쉽게 얘기해서 벽뿌리가 썩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물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것만 딱 잘 하시면 한 10일 정도, 10일에서 15일 정도만 물 관리 잘 하시고 온도 관리만 잘 하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보는 짱짱하게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을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작년에 모가 안 좋다 보니까 이양 시기가 많이 뒤로 미뤄졌습니다. 예전에 예를 들어서 뭐 5월 20일 날 하시던 농가에서는 5월 30일 날 이양을 했다던가, 5월 30일 날 이양하시던 분이 6월 뭐 16일, 7일 이렇게 이양 시기가 늦어졌어요. 그 이유가 모를 많이 버렸기 때문에 재파종해가지고 육묘를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작년에 출수가 늦었어요. 옛날보다 벼 이삭이 나오는 시기가 뒤로 많이 늦춰졌고, 수량은 줄었지만 다행히도 출수가 그나마 뒤로 늦춰졌기 때문에 그 수량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양을 하고 이제 벼 키가 크는 시기가 보통 7월 중순부터 그리고 8월 중순까지, 이때 한 달 동안 벼가 키가 쭉쭉 큽니다. 이 시기에도 사실 큰 문제가 없었어요. 이때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행인 게 뭐냐면, 매년 저희가 그동안 보면 중간물떼기를 제대로 하신 농가들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7월 초에 기상이 좋아가지고 다들 중간물떼기를 잘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수량이 나왔던 거예요. 예전처럼 중간물떼기가 실패를 했다고 하면 작년 수량보다 더 많은 수량의 감소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중간물떼기라는 걸 항상 하셔야 된다는 기억을 하시고, 그 시기는 7월 초에 중간에 물을 완전히 떼서 한 일주일 정도 물을 뗀 다음에 논에 실금이 갈 정도 말려주시는 게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뿌리가 신장을 하거든요.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벼가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할 뿐더러 쌀 수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는 벼 뿌리를 보는 게 아니고 지상에 새겨가는 벼 잎이나 이상만 보기 때문에 벼 뿌리의 상태를 모르지만 7월 초에 중간 물때기를 꼭 신경 쓰셔서 하시면 큰 문제가 없으실 것 같고요. 네? 비가 안 해야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비가 오더라도 어쨌든 계속 물분은 퍼놓으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대비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생육 후기, 이때가 진짜 문제가 있었죠. 이삭이 나올 때까지도 비가 많이 안 왔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작년에 깐부기병, 뭐 세균성 벼알마루병, 도열병, 이삭도열병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또 다행인 거는 구역원에서 이삭 펼 때쯤에 약을 지원해줘서 약을 또 뿌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삼박자가 잘 갖춰져서 문제가 없었는데 8월 한 20일경부터 비가 계속 내렸죠. 수확할 때까지 거의 매일같이 비가 내리다 보니까 일단 비가 많이 내렸고, 그리고 여느 해보다 계속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재작년 같은 경우는 추석 때 막 반팔 입고 지냈을 정도로 굉장히 더웠는데, 이게 기온이 높고 비가 자주 오면
병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거는 약재를 뿌려서 이제 방제를 하는 부분인데, 깡부기병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얼마나 토양 관리를 안 했는가라는 게 작년에 여실히 나왔습니다. 토양 관리를 안 하세요. 잘 하시는 농가에서는 가스분리병이 덜 나오셨을 테고, 근데 대부분 보시면 토양 관리가 안 돼 있다는 게 뭐냐면 지력이 낮다는 얘기예요. 지력이 낮으면 나오는 게 깡부기병입니다. 다른 병들은 질소나 양분이 많을 때 나오거든요. 근데 깡부기병은 유난히 지력이 낮을 때 나와요. 결론적으로 내가 작년에 내 논에 깡부기병이 나왔다고 하면 내 땅의 지력이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겠죠. 어떤 대비냐? 잘 아시는 거. 지력이 떨어졌을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처방. 뭘로 주면 될까요? 토양공정을 받으시고 거기에 맞는 처방대로 하시는 게 좋은데, 규산질 비료 3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뿌리시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거는 국가에서 이제 지원이 나와서 이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예전보다는 잘 살포는 하시지만, 그래도 그거 3년에 한 번 정도 뿌려서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왜? 매년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땅속에 있는 양분이 다 씻겨서 지하로 용탈이 된다고 하거든요. 씻겨서 나가기 때문에 땅의 지력 상태가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되시면 규산질 비료를 꼭 뿌리시는 거를 좀 권장을 드려요. 그리고 진짜 전국적으로 벼농사를 정말로 잘 지시는 분들, 명인, 쉽게 얘기해서 명인이라고 불리시는 분들은 규산질 비료를 매년 뿌리십니다. 규산질 비료가 좋은 이유는, 토양은요 양분을 잡아줄 수 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라고 보면 그 주머니가 한정돼 있거든요. 10개 정도밖에는 잡아주지 못하는 주머니를 갖고 있는 내 땅에 규산질 비료를 넣어주면 10개가 20개를 잡아줄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준 질소 비료는 땅에다 주면 50%는 다 씻겨서 나가던 대기 중으로 기화돼서 기체로 날아가던 다 날아갑니다.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애는 50%밖에 안 돼요. 그런데 땅속에 규산질 비료를 넣고 유기물이라고 해서, 이제 매년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겠지만, 유기물, 볏짚 같은 걸 갈아 넣으시는 분들은 이 양이 50%가 아니고 60%, 70%까지 잡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력이 그만큼 상승이 되고, 그 지력이 유지가 되는 게 결론적으로 가스분리병 같은 경우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규산질 비료는 가급적이면 주실 수 있는 걸 강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쌀 수량도 올라갑니다. 쌀 수량도 올라가고, 내가 농약을 다른 사람보다 한 번은 덜 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조건이 돼요. 왜냐하면 규산질 비료는 말 그대로 벼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논에 우리가 맨살로 들어가면 쓰리잖아요. 그 쓰린 이유가, 규산질 비료가 규산이라는 성분이 유리의 구성 성분이에요. 유리. 이게 벼 잎이나 줄기에 갑옷처럼 감싸고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이 오든 충이 오든 얘네가 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가 못해요. 그래서 규산질 비료를 꼭 주시라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군에서 지원해드리는 이제 출수 전에 약재는 반드시 출수 전에 뿌려주셔야 대체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출수 후에 약을 치시는 거는 사후 약방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드시 이삭이 나오기 직전에 주시는데, 그 타이밍을 잘 모르시는데, 이삭이 나오는 시점이라는 게 뭐냐면, 내 필지가 있잖아요. 내 필지에서 우연히 이삭이 하나 나온 걸 봤어. 그럼 그때 하시는 거예요. 우연히 이삭이 하나 정도 나왔어요. 그때가 가장 적깁니다. 근데 이삭이 한 40%, 50% 나왔어. 그러면 좀 늦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안 나왔는데 뿌리시는 건 너무 빠르시고, 판단하시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의 경험이에요. 매년 내 논에서 어떤 특정한 날 정도 되면은 이삭이 나온다는 걸 감으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생각하셨다가 그거보다 미리 약을 좀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스분리병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규산질 비료를 꼭 뿌리시면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도복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인건비니 이런 거를 절약하기 위해서 단 한 번 비료를 주시죠. 한 번에 완효성 비료를 이제 요즘 많이 쓰세요. 사실. 그렇죠. 근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게 또 효과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원리는 비료가 코팅이 돼서 나오는 거니까 그게 점점씩 녹아서 나오는 시기가 다를 뿐이에요. 근데 완효성 비료의 단점이 뭐냐면, 기온이 높아지면 빨리 녹아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보통 평균적인 온도에서는 출수 후에도 이게 양분이 서서히 이제 양분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 전에 이미
다 녹아서 양분이 나와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되고 있어요. 기상이 변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완역성 비료에 대한 맹신은 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예전처럼 분실을 하셔야 돼요. 예전처럼. 어려우시죠? 근데 내가 어려워서 그걸 손을 놓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병이 오고 쌀 수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온 피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깨시무늬병, 수바라까지 말씀을 드렸고, 뭐 도복은 매년 나오시는 농가는 매년 나오시더라고요. 희한해요. 안 나오시는 농가들은 안 나오시거든요. 근데 아무리 기상이 좋아도 아무리 키가 작은 걸 재배하셔도 쓰러뜨시는 분들은 쓰러뜨리세요. 대단하세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땅을 한번 검사를 해보셔요. 아마 그런 분들은 거기에다가 가축분 대비를 어마어마하게 넣으셨다던가, 네, 그런 분들이 너무 양분 과잉에 의해서 쓰러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은 반드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토양 검정을 한번 받아보시고, 꼭 그런 분들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도 토양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토양 검사 하려면 한 2만 원 정도 주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공짜입니다. 땅만 떠보시면 돼요. 어려운 거 하나 없어요. 지금처럼 이제 겨울이 가고 이제 땅이 이제 해빙이 되면 그때 이제 땅을 싹 푸셔가지고 가져다 주세요. 그러면 땅 속의 영양 상태를 알려주세요. 몸 상태를 알려주시고 우리 건강검진 받듯이. 그러면 이 땅에 규산 성분이 부족합니다. 아니면 유기물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규산이 부족하면 규산을 넣어주면 될 테고, 그리고 뭐 유기물이 부족하다 보면 볏짚을 넣어주면 될 테고, 이런 식으로 토양을 관리를 하시다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런 토양이 한번 관리가 되기 시작하면은 남들보다 한 개씩은 더 드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럼 그게 주머니를 돈으로 환산하면 그것도 값어치가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최근에 이양 동시 제초제라는 걸 많이 쓰세요. 쓰시는 분들 계시죠? 이양 하시면서 바로 목판에 그냥 이양 동시에 쓰는 제초제. 근데 그 제초제 쓸 때 좀 주의하셔야 돼요. 해마다 문제가 돼요. 왜냐면 그 이양 동시 처리제는 벼가 심겨진 다음에 물이 마르면은 약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는 썰해질을 하고 한 5일 뒤에 이양을 했거든요. 근데 이양 동시 처리제 같은 경우는 3일 이내에 이양을 하셔야 돼요. 땅이 완전히 굳어지기 전에. 땅이 물렁물렁 해가지고 딱 모를 딱 심었을 때 흙이 딱 메꿔질 정도로 흙이 흐물흐물할 때 심으셔야 돼요. 그때 제초제가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땅이 어느 정도 굳어진 다음에 예를 들어서 모를 딱 꽂았어요. 꽂았는데 물기가 없어. 그러면 꽂은 채로 그냥 뿌리가 그대로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100% 약해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오세요. 이거 도대체 무슨 문제냐 라고 오시면 이제 차분히 말씀 들어보면 대부분의 그런 제초제, 이양봉시 처리제를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양봉시 처리제를 꼭 쓰실 때는 그 썰해질 후에 3일 정도 후에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뒤로 딜레이 돼가지고 혹시 하시게 되면 이양봉시 처리제 사용하는 거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약해가 나올 수가 있으니. 모짜리 피해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모를 키울 때 물을 너무 많이 주세요. 너무 육묘할 때 지나치도록. 최근에는 그래서 벼뿌리가 썩는 그런 증상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해마다. 그래서 현장에 딱 가보면 뭐가 상태가 안 좋아. 잎이 마르고. 이상하다, 나는 매일까지 물을 잘 줬는데. 근데 물을 지나치게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 주는 것도 내가 항상 패턴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 과하게 주시 마시되,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를 키울 때는 벼 잎이 한 3매 정도 나올 때, 2매에서 3매 사이 정도 나올 때까지는 물을 많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부터는 물을 많이 주셔도 돼요. 왜? 겹시에 있는 양분으로 크는 시기가 벼 잎이 2개의 반 정도 될 때까지가 벼 아래 축적된 양분을 가지고 크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뿌리의 기능은 제대로 발휘를 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근데 그 2매 반 이상이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뿌리에 의해서, 뿌리를 통해서 양분을 흡수하고 물을 흡수해서 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후의 관리가 잘못되면 항상 저온 피해나 과습 피해가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잎이 한 2매에서 2매 반 정도 나올 때까지는 물을 간간히 주시되, 그 다음부터는 뭐 물을 좀 주셔도 상관은 없다. 근데 초반부터 너무 물을 자주 주시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뭐
깨시무늬병이 많이 나왔다고 하지만 사실 굉장히 좀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농업정책과에서 취합된 결과를 보면 깨시무늬병이 실제로 크게 우리 그 부여군에서 문제가 될 정도로 큰 대면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어요. 아래쪽 지방에서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흘러 우리 지역도 들어와 이제 그런 거지, 사실은 생각보다는 심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거에 대한 대비는 꼭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종자 선별입니다. 선별. 여기 계신 분들 종자 보급종 100%로 내 농사 가지시는 분들 없잖아요. 다 작년에 채종했던 종자 아니면 농사 잘 되신 분들한테 종자를 사오시던지 해서 쓰시는데, 흉년이었던 해에 나온 종자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등숙이 안 된 종자들이 많이 섞여 있을 테고요. 병에 감염된 종자들도 많이 섞여 있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깐풍기병에 오염된 종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고요. 겹씨가 100% 안 차는 것들이 섞여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사용을 해가지고 육묘를 하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나오겠죠. 혹시 작년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수확도 늦어지다 보니까 겹집을 걷지 못하고 그대로 갖고 있다가 그냥 땅에 갈아 넣으신 분들이 좀 상당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올해 깨시무늬병이 또 나올 수 있는 환경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미 이제 벽집에 오염된 것들이 땅 속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내년도에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이미 넣으신 분들은 내년에 꼭 약재 방제에 대해서 신경을 꼭 쓰셔야 되고요. 혹시나 안 넣으신 분들은 올해 같은 경우 내가 재배를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내가 볏짚을 넣고 싶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올해 반드시 내 논에서 병해충이 안 나온 상황이었을 때만 넣으시라는 거를 좀 강조를 드릴게요. 병해충에 나온 볏짚을 갈아 넣으면 다음 해 연도에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볏짚을 넣으시는 건 좋지만 일단 병해충이 많이 왔던 상황이었다고 하면 볏짚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이제 축산농가에게 이제 판매를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시고요. 충화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잡초가 뭐가 있을까요? 피, 올방개. 지금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피하고 올방개예요. 피 같은 경우는 저항성이라는 게 이제 피가 생겼기 때문에 해마다 주는 약재를 주시면은 절대 안 듣습니다. 약재를 반드시 돌려서 쓰셔야 되는데, 약재를 사실 때 다 아시죠? 이제 약 사시면 그 봉지에 가나다라 뭐 예를 들어 숫자가 써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를 꼭 틀린 걸 쓰셔야 돼요. 이름만 틀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쓰시면은 결과적으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 그 부분은 꼭 기억하시고, 피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우리는 보통 중기 제초까지는 하잖아요. 이양 후에 한 15일 정도의 중기 제초제를 쓰세요. 뭐 한 12일에서 15일 정도 사이에. 그거로 대부분 끝나시는 농가들이 많아요. 근데 피가 많이 나오시는 농가들은 반드시 25일, 이양 후 25일쯤에는 물을 빼고 약재를 병엽 처리라고 해가지고 입에 묻혀서 죽이는 약재를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년도에 또 떨어지니까 그 피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살충제나 살균제 같은 경우는 드론에다가 이제 실어서 뿌려주면 되게 편한데, 제초제는 사실 드론에다가 실어서 뿌리기에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초라는 부분이 최근에 와서 이게 좀 어떻게 좋은 방법이 좀 강구가 되긴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꼭 유념하시고, 올방개 같은 경우는 내 논에서 올방개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더 나오십니다. 내후년도에는 더 나오실 거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한 2년에서 한 3년 정도 잡으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가을가리를 하셔야 돼요. 가을가리를 안 하시고, 올방개 같은 경우는 아래 우리 올방개 목처럼 그 괴경을 통해서 얘네들이 크잖아요. 괴경에는 눈이 5개가 있어요. 5개 이상이 있습니다. 근데 당해년도에 나오는 애들은 한 2개 정도밖에 안 돼요. 3개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약을 뿌려도 2개는 죽는데 3개는 휴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다음 년도에 나와요. 그러니까 충경이나 추경, 특히 추경을 하라는 말씀이 뭐냐면, 추경을 해서 괴경을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땅속에서. 그래서 최근에 마이너스 10도로 계속 떨어졌잖아요. 굉장히 추웠잖아요. 그러면은 100% 죽습니다. 노출된 거는. 얼어 죽는 거죠. 그리고 충경을 해주셔야 돼요. 마른 충경을 해주셔서 봄철에 건조할 때 말려서 죽이고, 그러면 아마 썰이질을 하고 난 다음에 물을 대시면 괴경들이 떠가지고 바람이 불면 한쪽에 쭉 몰리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소쿠리 같은 거를 이렇게 망으로 걷어내시는 게 또 현명하신 방법이 뭐냐면, 그 안에
올방계 궤경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곰팡이 호자나 병해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친무늬 마라병 같은 경우는 문고병, 쉽게 얘기해서 문고병 방제가 한 30% 정도 효과적이에요. 그것만 해주셔도 2년에서 한 3년 정도 해주셔야 근본적으로 내 돈에서 그게 방제가 된다. 그리고 뭐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사실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친환경 농법을 하시지 않는 농가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렁이를 넣으면 어쨌든 우렁이들이 다 갉아먹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올해 큰 실패 없이 노력하신 것만큼만 얻어가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